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생의 노년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지금껏 평생 일에만 몰두하며 살다 얼마 전에야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젊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밖에 몰랐죠.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다 보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던 거죠. 근데 나이 들어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람, 그리고 사랑이더라고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과의 인연, 그로 인한 사랑은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베풀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받기만 하던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었달까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왜 벌써 은퇴하냐고, 더 일하면 되지 않냐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이젠 다른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이 마음가짐을 더 굳히게 했던 울지도 웃지도 못할 저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원래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니 생활이 불규칙한 일이었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땐 그런 표현도 없었고 그냥 식모살이라고 했죠. 어머니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면 피곤한 얼굴로 제 얼굴을 쓰다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단칸방이었어요. 거기서 네 식구가 살았죠. 겨울엔 너무 춥고 난방도 안 돼 이불 속에서 동생이랑 웅크리고 자곤 했었어요. 그때는 배고픈 게 큰일 날 일도 아니고 그저 일상이었어요. 학교 급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였을 정도니까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죠.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그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동생 학비를 대기 위해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20살에 바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동대문 시장 옷가게에서 점원으로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야 했거든요. 가게 문 열기 전에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손님 오면 응대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면 다리를 주물러야 근육통을 이겨내고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리네요. 월급도 당연히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힘들고 고단한 일이 참 좋았어요. 그전엔 몰랐는데 제가 옷을 보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손님들이 어떤 옷을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잘 팔리는지, 색깔은 어떤 게 인기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운이 좋았던 건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거든요. 장사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옷 보는 법까지요. 거기서 3년을 일했는데 그 3년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답니다.
그 뒤로 가게를 옮겨가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아껴서요. 점심도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옷도 안 사고 꾸미질 않으니 화장품도 안 사고 그랬죠. 오직 내 가게를 차린다는 목표 하나로요.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25살에 드디어 제 가게를 차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시장 2층 구석진 곳에 있는 몇 평 안 되는 공간이었죠. 처음 시작할 땐 간판도 제대로 못 달았어요. 가게 이름 프린트한 종이를 벽에 테이프로 붙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뭐든 안 좋겠어요. 이름을 건 제 가게인데. 처음엔 남의 것 떼다 파는 것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당시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기존 옷을 어떻게 리폼하고 어떻게 바꾸냐는 건지 알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뛰어들 수 있던 거죠. 처음엔 그림을 그려 봉제 공장에 맡겼죠. 처음 만든 옷이 10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주일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한테 재능이 있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죠. 특히 타겟층을 중년 여성 고객들로 잡아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옷들을 만들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예쁘고 가격도 합리적인 옷들이요. 그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게도 인기를 끌 수 있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가게 옆에 있던 신발 가게 아들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마다 마주쳤죠. 처음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요. 근데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먼저 인사하고 뭔가 사회에선 잘 느껴볼 수 없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언제나 달려와 도와주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황급히 가게 물건들을 안으로 들이고 있었는데 글쎄 가게 앞 천막이 찢어진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면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비는 쏟아지는데 천막은 찢어지고 혼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우산도 안 쓰고 뛰어온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씩씩하게 말하더니 비를 잔뜩 맞으면서 천막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아마 1시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그걸 맞으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걸 다 고쳐주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애써 우산을 받쳐주면서 그 모습을 봤죠. 다 고치니까 남편이 완전히 물에 젖어서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됐더라고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더 튼튼하게 고쳤으니까요. 그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불편한 것도 개의치 않고 그저 도와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퇴근 후에 같이 밥도 먹고 주말에 시장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그랬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이후에도 남편에 대한 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1년 정도 만나다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래?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물었죠. 저, 정말? 나 같은 사람이랑 해도 돼? 응, 당신 같은 사람이 좋아. 그렇게 20대 후반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도 우리 집만큼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신혼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어도 서로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무시하거나 무안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항상 응원해줬죠.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난 당신 믿어. 남편의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됐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던 건 남편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 후 저희는 1년 뒤에 딸을 낳았어요. 작고 예쁜 요정 같은 딸이었죠. 그렇지만 애 보면서 장사하는 건 정말 정신없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침엔 육아를 하다 주변에 잠시 맡긴 후에 가게 나가서 일하고 저녁엔 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딸을 돌봤죠.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제 옷들은 계속 입소문을 타고 있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죠. 그쯤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만든 옷들이 다른 도매상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좋다고요. 그렇게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몇 벌씩만 맡기던 게 나중엔 수십 벌, 수백 벌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남편도 그때쯤 신발 가게 일을 그만두고 저를 도왔어요. 가게를 2개 나눠서 운영하는 것보단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함께 주문 관리하고 배송하고 공장이랑 연락하며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 큰 결심을 했어요. 작은 공장을 차리기로요. 남의 공장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공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품질 관리도 직접 할 수 있고요. 사실 공장을 차릴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대출도 받아야 했고 직원도 뽑아야 했고 기계도 사야 했으니 제가 그 많은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실패하면 빚만 남는 거잖아요. 저에겐 지켜내야 할 가정이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실패하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다행히 공장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더 커졌어요. 직접 생산하니까 원가도 낮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일이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매장에서도 입점 제한이 들어왔고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그에 맞게 직원 수도 늘어났죠. 이후엔 온라인 쇼핑몰도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쇼핑몰이 엄청 흔한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 예상이 적중했고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직원 관리 문제, 자금 문제, 디자인 문제, 경쟁 문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밤새워 일하는 날도 많았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줬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다독여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년을 넘게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어느새 저는 중견 의료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어엿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고 저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가난했던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했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많았어요. 딸이랑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것, 사치라고 생각했던 휴일과 그 흔한 취미생활 하나 갖지 못했던 지난날. 오직 일만 하다 보니 다 놓쳐버린 거죠. 특히 딸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요. 제가 항상 일에 빠져 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학교 행사도 잘 못 갔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딸이 커가는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농구를요.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부에 들어갔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실력이 점점 늘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국대회에도 나갔고 주전 선수로 활약했답니다. 감독 선생님도 저희 딸을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지호는 프로로 갈 수 있어요. 실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니 엄마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대학도 체육특기생으로 갈 계획이었고요. 근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하던 중이었죠. 저는 당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딸이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예전만큼 회복되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선수 생활은 끝이라는 거죠.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딸은 몇 달 동안 열심히 재활했지만 예전만큼 회복되진 않았어요. 만약 회복이 됐다면 선수로서 복귀를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뛰면 무릎이 아프다고 했죠.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하는 게 이젠 무섭다고도 했고요. 결국 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죠.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그 좋아하던 농구 경기도 안 보고요. 그렇게 1년을 방황했어요.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했죠. 대학도 안 가겠다고 우기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딸이 꿈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로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지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편 말대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딸한테 물어봤죠. 지우야, 엄마 일 좀 배워볼 생각 없어? 무슨 일? 엄마 회사 일, 의류사원 말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게. 너도 옷 좋아하잖아. 어쩌면 적성이 잘 맞을 수 있어. 일 배우면서 바깥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한 게 어디예요.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딸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지만요. 밖에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제 회사에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죠. 사무실 돌아다니고 직원들 인사하고 옷만 둘러보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옷을 골라보다가 넌지시 물었어요. 엄마, 이 디자인 누가 한 거야? 엄마가 했지? 예쁘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딸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거든요. 당연하지. 네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딸도 조금씩 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확실히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절망의 날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쏜살같이 흐른 시간이었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눈앞이 핑 돌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죠. 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달려왔을 때 전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사실 어떻게 쓰러진 건지, 얼마나 오래 누워있던 건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정신을 잃었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딸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내가 왜 여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당장 모든 일 중단하고 쉬셔야 해요. 그때 들었던 진단명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혈압부터 시작해 심장 부정맥, 위염까지 제 몸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 몰랐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하나씩 병든다고만 생각했죠. 그 후로 일을 쉬고 병원에 쭉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돈은 많이 벌었고 회사도 크게 키웠고, 근데 정작 난 행복한가? 내 인생을 산 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가? 답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답은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오로지 일만 존재했었죠.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병문안을 와서 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있어줬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인생 살자. 응?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딸도 매일 와서 간병해줬어요. 회사 일 배우느라 바쁠 텐데 시간 내서 왔죠. 엄마, 회사 내가 맡아서 할게. 엄만 이제 쉬어. 지우야, 엄마가 만든 거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엄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았지? 딸이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어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가족을 믿기로 했죠. 여보, 지우야. 나 이제 은퇴할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엄마 결정했어? 응, 엄마 이제 그만할래.
지우가 잘 맡아서 해줄 수 있지?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지.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회장님인 건 알지? 난 경영만 맡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과 딸을 믿고 은퇴를 결심했답니다. 곧바로 회사 정리를 시작했어요. 딸한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고 저는 회장직만 남기기로 했죠. 실무는 손대지 않기로 했죠. 제 곁에 있던 직원들도 정리했어요. 이젠 직원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소소하게 살고 싶었어요. 다만 한 분만 제 곁에 남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오랫동안 저를 모셔주신 기사님이요. 최 기사님은 저랑 10년 넘게 함께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오랜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다만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만 연락드리기로 했고요. 회장님, 제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최 기사님. 이제 편히 쉬세요. 가끔 필요하실 때만 연락드릴게요. 일만이 삶의 전부였던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게으름 피워도 되고요. 처음엔 그런 일상이 좀 이상했어요. 막상 휴일이 생겼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랑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그게 저희의 첫 여행이었죠. 그간 바쁘고 피곤하단 핑계로 한 번도 못 다녀왔거든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다녀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이랑 손잡고 파리 거리를 걷고 베니스 곤돌라를 타고 알프스를 보고요. 여보, 우리 이렇게 여행 다니니까 좋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나 봐. 아니야, 그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모든 일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와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수채화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뭔가 허전했어요. 그냥 노는 것만으론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달까요? 메마른 마음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복지관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어요. 어르신들 식사 배식 및 시설 청소 봉사자 모집.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어요.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구나. 다음 날 바로 복지관에 찾아갔어요. 봉사활동 신청하고 교육받고 곧바로 시작했죠. 처음 봉사 나간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도와드렸는데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죠.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큰 행복이더라고요. 사랑. 그건 늦은 나이에 제가 배운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4번씩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자 활력소가 됐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딸은 회사 일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다 딸이 어느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박람회 정말 좋았어.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 하나 만났어. 남편이랑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누구? 나중에 소개해 줄게요. 아직은 비밀.
딸이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죠. 박람회에서 부스를 돌아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그 남자도 패션에 관심이 많아 보러 온 거였는데 알고 보니 수의사더래요. 수의사가 왜 패션 박람회에? 동물 관련 제품 디자인하고 싶다나? 동물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수의사가 그런 것까지 관심 있어 한다고? 신기하네. 그래서 우연히 말을 나누게 돼서 그 뒤로 같이 밥도 먹고 박람회도 같이 돌아보고 그랬어.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동물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 그렇게 둘이 연락하기 시작하더니 몇 달 후에 정식으로 사귄다고 하더군요. 전 정말 반기며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 딸도 연애를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1년 후 딸이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니까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모로서 잘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약속했던 주말이 됐어요. 딸 남자친구가 처음 오는 날이니 잘 대접하고 싶어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이후 초인종이 울리더니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딱 봤을 땐 참 호감형이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마치 예전에 우리 남편을 보는 것 같았달까? 손에는 선물도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약소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해봤습니다. 받아주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져와요.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닙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말도 예의 바르고 좋았어요. 같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씨, 수의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보람이 커요. 워낙 제가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때 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죠. 남편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가족 이야기, 취미, 미래 계획 같은 거요. 민준이란 친구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죠. 식사하면서도 관찰했어요. 딸 지우를 대하는 태도를요. 그런데 살뜰하게 딸을 챙기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가 돌아간 후에 남편이랑 들떠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착하고 성실해 보여. 지우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보네. 아니, 처음 보는 건가? 그렇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엔 어쩐지 느낌이 좋거든.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쯤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좋았죠. 민준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딸이랑 이야기하다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딸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나중에 자기 병원 차리고 싶대.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응, 자기 병원 차려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 지금은 형편이 어렵긴 한데. 그 말에 제 귀가 쫑긋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언제 그 이야기를 꺼냈어? 2주 전쯤?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미래 계획 같은 거. 민준이가 개원 자금 이야기는 안 했어? 했어. 자금이 부족하다고. 결혼할 때 개원시켜주는 여자들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개원해달라는 거냐고 물으니까 또 그건 아니라네. 그래서 그냥 넘겼지. 지우야,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게. 개원은 민준이가 자기 힘으로 이뤄내야 하는 거야.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 꺼내면 오해받을 수 있어. 지우가 고개를 갸웃댔어요. 무슨 오해? 너도 알잖아. 세상엔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마, 민준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한 말이라니까.
알아. 엄마도 민준이 그런 애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해. 지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이네.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봐. 지금은 우리 결혼에만 집중하자고. 그리고 개원은 나중에 민준이 힘으로 해냈으면 좋겠다고. 저는 민준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봤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문제니까요. 무엇이 결혼의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몇 주 후에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예비시 댁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죠. 약속했던 호텔 레스토랑이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사돈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예비씨 어머니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고 예비씨 아버지는 그보다 나이 든 조용해 보이는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준이 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부모입니다. 그 후로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가 예비사돈 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시작하셨죠. 민준이가 수의사잖아요. 요즘 수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잘 아시죠? 아들 자랑할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의사 사비 드리려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생각했던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민준이 참 대단한 청년 같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아들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예비사돈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민준이가 개원하면 대박 날 겁니다. 요즘 동물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설마 했던 그 개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동물병원 개원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든대요. 자리 잡는 데만 해도 몇 억이라던데.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떼돈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노골적이었어요. 그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한번 물꼬를 트니까 개원 자금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쩍 저희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맞아, 사돈은 무슨 일 하시나요? 저는 일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요?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은 봉사활동하면서 소일거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사돈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소일거리요? 봉사활동은 또 뭐죠? 네,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돕는 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목소리 톤이 확 바뀌더라고요. 무엇을 듣고 온진 몰라도 확실히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죠.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듣기론 꽤 좋은 동네 살고 계시던데? 뭐 동네는 그렇죠. 그렇다고 다 좋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예비사돈은 계속 질문했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딸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우회적으로 물었지만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들이었죠.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인내심을 가지라는 신호였죠. 그래서 저도 다 일부러 숨겼어요. 회사 이야기도 안 했고, 집도 자가라고 안 했고, 재산 규모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예비사돈은 점점 저희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표정도 시큰둥해지고 말도 줄어들고요. 식사 끝나고 나올 때 예비사돈이 물었죠. 그리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신혼집은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맡기려고요. 그러시군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예비 사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맥 빠진 시큰둥한 느낌이랄까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한테 기대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가 돈 많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잘한 거야, 숨긴 거. 일단 지켜봐야겠어. 저도 동의했어요. 예비 시댁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이후로 며칠은 조용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예비 사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그냥 안부 묻는 정도였어요. 근데 통화 말미에 슬쩍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나저나 요즘 동물병원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 자리 알아보는데 좋은 데가 없네요. 아마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시군요. 혹시 사돈이 아는 데 있으세요? 좋은 상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당연히 전 모른다고 시침이 뗐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사돈,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물병원 개원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예비 사돈께서 더 잘 아시겠죠.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대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기계도 비싸고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요. 제 동생이 사업하다 망해서 저희가 빚 갚느라 모아둔 돈 다 썼거든요. 갑자기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럴 수 있죠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민준이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차리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혹시 우리 애들 결혼하면 개원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사실 의사 사위 모시려면 개원 준비해줘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요.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애매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글쎄요, 저희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요. 에이, 그래도 딸 하나잖아요. 많이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일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모아둔 거 별로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여행도 다니고 하느라 쓴 것도 많고요. 딸은 알아서 잘하는 타입이라 금전적으로 딱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예비사돈 목소리가 약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의사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문자로 병원 자리 사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 정말 좋은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좀 전은 저희 남편이 문자 보고 화를 낼 정도였죠.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우리를 돈줄로 보는 거야? 걱정되네. 이런 집에 지우를 시집 보내도 될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딸이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을 불러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우야,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왜? 무슨 일 있어? 네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시거든. 나한테 노골적으로 개원자금 이야기를 하셔. 너도 알고 있었어?
응, 민준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어머니가 너무 나간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사실 나한테도 연락하시거든. 지우야, 저렇게 시작하면 결혼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건 개원을 해줘도 안 해줘도 문제인 거야. 저 사람들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제 말에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응? 개원자금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 들어봐.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날 정말 아껴주고 나도 그만큼 사랑해. 근데 개원 못하는 게 스트레스래. 부모님도 압박하고. 엄마, 우리 돈 있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럼 다 해결되는데. 그냥 평생 함께 살 사람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며칠 동안 고민이 됐어요. 정말 심각하게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혼을 시작하면 평생 딸이 시댁 ATM기가 될 게 뻔했어요. 개원자금 주면 다음엔 운영자금 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엔 확장자금 달라고 할 거고 끝이 없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예비시댁의 태도였어요. 고맙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였죠.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어. 너 알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저런 집안에 널 보낼 수 없어. 누누이 말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시댁 태도가 문제야. 지금 우리를 돈으로 보고 있어. 널 돈으로만 보는 거야. 그런 집안에 네가 들어가면 평생 고생할 거야. 저와 남편의 이야기에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우는 걸 보는 게 엄마로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분명 딸을 위한 거라고.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비시댁의 속내를 더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진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조금 더 지켜보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복지관에 갔어요. 마침 복지관에서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건강검진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는 행사였어요.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날이었죠. 오후 일정이 있었지만 손이 많이 필요한 날이라 무리해서 잡은 일정이었어요. 저는 청소 담당이었어요. 행사장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같은 거요. 봉사복 입고 머리에 두건도 쓰고요.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은 청소구역이 좀 많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렇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하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요. 땀이 뻘뻘 났지만 뿌듯했어요. 오전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점심시간 때쯤 됐을 때 잠깐 쉬려고 바깥 벤치에 앉았죠. 그때였어요. 복지관 입구 쪽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었는데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예비 사돈 내외였어요.
아무래도 지나가다 절 본 것 같은데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아유, 어머님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옆에 볼 일 있어서 들렸는데 아닙니다. 갈게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두 사람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굳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말만 하고선 예비사돈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비사돈 아버지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더니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요. 어머님? 뭔가 이상해서 뒤따라갔어요. 그러자 예비사돈 어머니가 마지못해 뒤돌아서 절 보며 이렇게 말했죠. 에휴, 청소부야? 쌍커지였네. 어찌나 말투가 정말 무례하던지 사람을 완전히 깔보는 투였죠.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처음엔 봉사활동이라고 하길래 무슨 상담이나 그런 거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봉사활동이 아니라 청소부였던 거죠? 소일거리란 게 이런 거였구나. 옆에 있던 예비사돈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수의사인데 청소부 집안이랑 결혼하면 되겠나? 살살 거짓말이나 하면서 돈 있는 척하는 경박한 집안한테 우리 아들 못 줘요.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해서 두 부부를 잡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참나, 은퇴했다면서요. 봉사활동한다면서요. 알고 보니 청소부였잖아요. 저는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아, 네. 뭐 그걸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그게 결혼 못하는 이유라고요? 문제가 많죠. 우리 아들이 수의사인데 장모가 청소부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비사돈 어머니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은퇴했다고 하면서 무슨 일 했었는지, 지금은 무슨 일 하는지 말도 안 하고, 집도 애매하게 말하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알고 보니 정말 가난뱅이였네. 그럼 진작 말하지. 괜히 사람 피 말리게 하고. 우리 아들 돈벌이로 쓰려고 했죠? 개원자금 안 주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돈이 없어서 그랬구먼. 이젠 그냥 웃음만 나왔어요. 이 사람들 진짜 제정신 아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남달랐죠.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복지관 앞에 서 있었어요. 최 기사님이 운전석에서 내리시는 게 보였어요. 오후 일정에 나가야 할 시간이 다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제 핸드폰이 꺼져 있었거든요. 최 기사님이 절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하셨죠. 회장님, 오후 일정 있으셔서요. 이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기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비사돈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전 아무렇지 않게 기사님에게 이야기했죠. 아니, 오히려 더 보란듯이 으스대면서요. 아, 최 기사님, 죄송해요. 청소하느라 핸드폰 꺼뒀네요. 괜찮습니다. 차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이랄까? 최 기사님은 예비사돈 부부를 이상하게 훑어보고선 다시 가셨어요. 그 순간 예비사돈 내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뭘 했는지 그렇게 궁금하세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은퇴 전에는 의류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이름 말하면 다들 아실 법한 그런. 돈은 벌 만큼 벌었고 회사도 키울 만큼 키워놔서 이젠 지우에게 경영을 맡기고 전 명예직만 유지한 채 쉬고 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예비사돈 어머니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청소는 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청소, 배식, 말벗 같은 거 하는 거죠. 아니 회장님이라면서 왜 그런 일까지... 제가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부끄럽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람있고요. 예비사돈 아버지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예비사돈 어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저희가 오해가 아니죠? 당신들이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잖아요. 쌍거지라고 했나? 그게 아니라 그게 맞거든요. 청소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쪽 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봤어요.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한순간... 처음부터 당신들 목적이 뭐였어요? 개원 자금이었잖아요. 사돈 잘 만나서 돈 받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얼마 필요하다, 자리 나왔다, 대출 안 된다, 그런 얘기만 하셔놓고 제가 그 의도를 모를 줄 아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아버지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해십니다. 저희는 단지... 됐습니다. 더는 이런 바보 같은 속물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은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그게 저희의 파혼 이유입니다. 그쪽 어머니가 이젠 아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사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결혼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의 불찰로 파혼하면 아들을 볼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손을 뿌리쳤어요. 이건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우리 딸이 결혼해도 평생 무시하고 괴롭혔을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만남이 저와 제 딸을 살린 것 같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지관으로 들어가려는데 그쪽 어머니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아예 대놓고 계속 매달렸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최 기사님이 달려와 그 사람들을 막아내 주셨어요. 뭐 하는 겁니까? 물러나세요. 기사님이 막아주셔서 다행히도 뿌리치고 나갈 수 있었죠. 어찌나 들러붙던지 그 손목 힘이 생각날 정도였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일정은 취소하고 집으로 가주세요. 최 기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 밖을 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제대로 한마디 해줬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지우가 있었어요. 전 지우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쪽 시댁에서 저를 무시했고 청소부라고 비웃고 쌍거지라고 한 것까지 전부 다요. 지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엄만 괜찮아. 근데 지우야, 넌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 안 돼.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나도 이제 알겠어. 결혼 안 할게. 나도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같이 못 살아. 미안해.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버티려고 했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엄마도 이해해. 우린 그렇게 한참을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인터폰을 보니 민준이었어요. 지우야, 나야. 어머님,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지우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나갔어요.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이번에는 확실히 말해줘야지.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고 머리는 한껏 헝클어져 있어서 얼마나 급하게 달려온 건지 실감할 수 있었죠. 장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네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도 꼭 사과드리라고 했어요. 후회하신다고 하면서요.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끝날 일 아니야. 알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엄청 화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민준이가 이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부모님 잘 말씀드릴게요.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저 이렇게는 못 헤어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아, 넌 좋은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근데 문제는 너희 집이야. 그리고 어쩌면 너도 너의 집의 일부지.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너희 집으로 지우를 보낼 순 없어. 저도 알아요. 아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희 부모님은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해. 돈으로 판단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건 난 용납할 수 없어. 제가 부모님이랑 거리 두겠습니다. 명절에만 뵙고 평소엔 연락 안 하고. 그게 해결책이야? 결혼하면 평생 가족이 되는 건데 부모랑 거리 둔다고 해결될까? 민준이, 네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알아. 난 그걸 막고 싶은 게 아니야. 단지 지우를 그 집에 두는 걸 반대하는 거지. 민준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너희 부모님은 개원 자금이 목적이었어.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지. 그리고 너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정말 한 톨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희 부모님이 나랑 지우한테 계속 연락했잖아. 개원자금 이야기하려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 그럼에도 넌 막지 않았지. 그게 내 말의 증거야. 이제 네 입으로 말해봐.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자 딸이 나섰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 그만해. 이렇게는 안 돼. 나도 오빠 좋아했어. 근데 이건 아니야. 엄마를 그렇게 무시한 집안이랑은 못 살겠어.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제발 한 번만. 전 단호하게 말했죠. 민준아,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너한테 맞는 사람으로. 우리 딸은 아니야. 민준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마지막 말만 남기고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자 지우도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안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민준이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애의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그 불쌍함에 딸을 불구덩이로 보낼 순 없는 거니까요. 그 후로 그쪽 시댁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부 무시했죠. 받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죠.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드디어 포기한 것 같았죠. 딸은 그 뒤로도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시련의 아픔이란 게 생각보다 참 크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도 점점 회복됐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완전히 회복한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안이 좋았어요. 금전적으로 좋은 거 말고요. 부모님들이 따뜻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셔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우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사위도 저희를 친부모처럼 대해주고요. 사돈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지우는 지금쯤 불행했을 거예요.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품위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다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